안녕하세요. 부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너나이님의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이 책의 2부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프롤로그부터 1장에 왜 투자를 하는가, 거기서 수챕터 1에 무관심 속에 썩어나는 돈의 부분만 읽어드렸는데도 꽤 상당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잖이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그 나머지 소챕터 2, 3, 4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 가능하다면 2장에 너나이님이 내가 부동산을 택한 이유, 그리고 혹시나 더 가능하다면 마지막 6장에서 당신의 돈그릇을 키우고 싶다면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부자 마인드셋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6장을 못 읽게 된다면 제가 3부로 또 제작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1장의 소챕터 2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알아둬야 할 것이 또 있다. 당신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진다는 것이다. 당신도 한 번쯤 다음과 같은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은가? 내 월급이랑 우리 아이의 성적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네. 앞의 설명을 통해 물가가 왜 오르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흔해져서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데 도대체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거나 더디게 오르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갈수록 떨어지는 노동가치. 자본주의 경제가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해보자. 무대 위에는 3명의 배우가 있다. 어느 한 명 빼놓을 것 없이 모두 주연급이다. 그 3명의 배우는 가게, 기업, 정부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모든 부가 이 3주체에 이익 창출된다. 3주체가 힘을 합쳐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는 뜻이다. 함께 힘을 합쳐 생산했으니 그것을 거둔 소득을 나눠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3주체가 나누어 가지는 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과 정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만큼 가게는 보다 적은 것을 가져가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이나 나 같은 직장인들은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가게에 속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일단 그 기업에는 공장을 지을 토지와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를 조성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물론 그 기업은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기업은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투입하여 확보한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필요한 장비를 들이는 한편 노동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이후 이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중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로 정부에 세금을 내고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남은 만큼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다. 어떤가? 이미 우리는 이러한 과정과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활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수익 창출 과정이라는 걸 익숙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전혀 의구심이 들지 않을 만큼 말이다. 그런데 뭔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극화란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가 각각 나누어 가지는 부의 비율이 이전과는 다르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가계기업 소득 간 성장 불균형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다. 복잡한 통계처럼 보여도 내용은 간단하다. 쉽게 설명해보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5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3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100원만큼의 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기업이 18.1원, 정부가 12.9원, 가게가 69원씩 나눠 가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2017년 현재 똑같이 1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기업이 24.5원, 정부는 14.2원을 가져가는 반면 가게는 61.3원만 가져가고 있다. 가게는 20년 전보다 무려 7.7원을 덜 가져가는 반면 기업은 6.4원, 정부는 1.3원을 더 가져가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가게는 예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작은 것을 가져가고 있다. 이 자료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기업들의 이익도 늘고 정부의 세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당신의 월급은 어떤가? 직장인을 위한 자본주의는 없다.
경제신문을 펼치면 사상 최대 무역 수지 흑자 달성, 정부 올해 목표 세수 이미 초과와 같은 헤드라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도대체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거야? 그 현상의 원인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앞의 그래프이다. 이쯤 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건 정말 불공평하고 불합리해. 그러니 바꿔야 해.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이익단체 등을 구성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고 외치는 정치인을 뽑아 대신 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린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예 믿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내가 직접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릴 것인가? 처자식을 둔 현실주의자로서 나는 결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는 신경을 끄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내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나누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회사 밖에서라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노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거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주변을 둘러보면 답이 없었다. 그저 납작 엎드려 회사에 내 인생을 올인하면 가능한 것일까?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게 가장 낮은 확률이라는 것이다. 회사 밖으로 눈을 돌려보니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사업과 투자. 그중 사업은 작게나마 성공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 그런데도 쓰디쓴 실패를 맛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남은 건 투자. 불가능할 건 없겠다 싶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월급쟁이 부자가 있었고 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만한 부를 일굴 수 있었던 건 투자를 겸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곧 알게 될 것이다. 소챕터 3. 당신마저 관심 없는 당신의 노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두 투자가 필요한 이유들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그건 바로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인 고령화와 노후 파산에 관한 이야기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우리 사회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하긴 나 역시 입사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경제 호황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항상 위기나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10대엔 입시 경쟁, 20대엔 취업 경쟁에 치열했다. 도대체 왜 그렇게들 다 바늘구멍인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걸핏하면 10대 1, 100대 1, 1000대 1이었다. 나와 비슷한 세대라면 공감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대학 입학 혹은 군 전역과 동시에 도서관으로 달려가야 했고 입사하자마자 바로 조직 안에서의 경쟁에 대비해야 했다.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의 입사 동기들은 대리 승진 시기가 되니 퇴근 후 영어학원, 중국어 학원을 찾거나 자격증 공부에 주말을 반납하곤 했다. 어디 그뿐인가? 집값을 비롯해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결국 이제는 결혼 연령마저 높아지고 있다. 필요한 만큼의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 결국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개인의 재무 상황만 놓고 봐도 결혼이 늦어지면 더 오랫동안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 또한 늦어지기 때문이다.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몰라도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면 자녀 양육을 위해 더 오랜 기간, 늦은 나이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 자녀의 대학 입학 시점의 나이가 50세 전후인 사람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대신 60세 전후인 사람의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저성장에서 비롯된 많은 풍조가 늦은 출산과 더 오래 일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당신은 어떠한가? 지금의 소득 수준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나 역시 투자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이미 많은 직장인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사진을 회사 책상 위에 올려둔 팀장이나 부서장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심각성을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개는 더욱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답이 없는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다. 아, 그거 아니라도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만다.
내가 바로 그러던 사람이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준비해야 한다. 뭉개면 뭉갤수록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점점 커지기만 할 테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생활 지원은 필요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므로 노년 노동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노인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대다수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노후 파산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도 보도하는 기사 앞에서 오죽하면 죽음을 선택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무력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일들이 먼 미래의 미름을 알 수 없는 어떤 나라의 일이 아니다. 당신과 내가 살아가는 2019년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당신 외에 이를 고민하고 해결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라.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길 바란다. 국가와 사회와 정치인들을 탓하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역시 사라지고 있다. 본격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운 1차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 부자는 그 다음에 따라온 결과였을 뿐이다. 소챕터 4. 직장생활 N년차 당신의 현 주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많은 사람들이 딱히 어디에 큰 돈을 쓴 적도 없는데 나름 아끼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고 싶은 것이 생겨도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참았었는데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다. 놀라움도 잠시 이내 바쁘고 귀찮다는 핑계로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전히 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다.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다라는 말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겨우 은행의 통장 거래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 두어 번 살펴본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행동에 변화는 없었고 그렇게 2년이 흘렀다. 그 2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반등했고 나는 수없이 많은 투자의 기회를 놓쳤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들 중에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돈 걱정 없이 살아가려니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부족한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사람들, 내가 그랬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점검이다.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로 아는 것이 변화의 가장 큰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 내가 준비한 자기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다. 나의 경쟁력과 경제 지수를 알아보는 것이다. 첫 번째, 나는 나의 현재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일생 동안 나에게 일어날 재정적 사건, 예를 들어 결혼,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을 나열하고 필요한 비용을 가늠해 본 적이 있다. 세 번째,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늠해 본 적이 있다. 네 번째, 나는 나의 은퇴 연령을 알고 있다. 다섯 번째, 나는 은퇴 시기까지 얼마의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은퇴 연령 이후부터 필요한 연간, 월간 비용을 계산해 본 적이 있다. 일곱 번째, 나는 은퇴 시까지 모을 수 있는 돈으로 이후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 여덟 번째, 나는 은퇴 시기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이 은퇴 이후 필요한 비용보다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이 있다. 아홉 번째, 나는 8번의 문제를 고민한 끝에 마련한 계획이 있다. 열 번째, 나는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11번째, 나는 계획을 실행에 옮겨 작은 목표들을 달성해내고 있다. 12번째, 나는 노후 준비를 마쳤다. 13번째, 나는 노후 준비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만큼 경제적 자유도 누리고 있다. 14번째, 나는 하루 24시간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지금 나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현재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현재 자신의 주소가 어디쯤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는 빤한 미래를 바꿔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면 본격적으로 그 방법을 배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집중해야 할 부분에 하나의 포인트를 찍는 것과 같다. 이것이 뜬구름 잡는 일에서 벗어나 핵심에 집중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인 것.
투자를 시작하려면 사람들에게 나는 투자를 통해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묻곤 한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빠지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여유로운 삶. 이 네 가지가 아마 부자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 그 순서가 달라져야 한다. 부자가 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냐고 묻고 싶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흔히들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노후 준비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투자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것을 제안한다. 1단계는 바로 나와 내 가족에 관한 경제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 즉 노후 준비다. 많은 이가 막연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경제적 자유나 풍요로운 부자의 삶은 1단계 목표를 달성한 후 도전해도 늦지 않는 2단계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며 이 같은 목표를 세워야만 투자에 대한 시각이 한방의 인생 역전과 같은 잘못된 인식에서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바뀐 시각이야말로 앞으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앞서 말했듯이 노후 준비를 위한 것이다. 노후 준비는 셀프이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해본 결과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가족을 위한 울타리를 건설한 뒤에는 많은 이가 꿈꾸는 편안하고 안락한 부자가 되는 것에 도전해도 된다. 나 역시 이러한 로드맵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3년 동안 실천한 결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아졌다. 피해야 할 것은 노후 준비와 투자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 대신 불평만 늘어놓는 태도다.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한 투자의 필요성과 이유에 공감했다면 이제 다음 장에서는 투자가 낯선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바로 당신과 당신의 돈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방향만 알게 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존법과 투자의 기본을 다질 수 있다. 2장. 당신과 돈이 가야 할 방향.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소챕터 1. 직장인의 투자 전략.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나의 경우 돈을 쓰는 방식을 구분할 때는 나중에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을 사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시간을 직접 투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A는 직장인이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9시까지 회사를 출근한다. 그리고 적어도 저녁 6시까지 회사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신의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업무 강도가 낮든 반대로 나의 이전 직장처럼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든 우리 직장인은 결국 시간과 돈을 교환하고 있다. 이렇듯 일과 노동의 진짜 의미는 몸을 움직이느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투입해서 이것을 돈과 맞바꾸냐 그렇지 않냐이다. 그리고 반면에 A의 고등학교 친구인 B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B는 학창시절 그야말로 유별났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하라는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맨날 딴짓에 몰두했다. 어린 나이에 돈을 벌어보겠다고 모아둔 용돈을 미천 삼아 여름방학에 슬러시를 만들어 팔고 겨울방학엔 공고구마를 팔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했고 이런저런 사업을 실패도 해가며 도전한 결과 그렇게 B는 분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직접 운영하던 음식점의 본점에는 이제 매일 방문하지 않아도 새로 고용한 매니저의 관리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낼 만큼 자리도 잡혔다. 이렇게 B의 통장에는 그가 먹고 자고 쉬는 동안에도 많은 돈이 자동으로 꽂힌다. 그의 친구 A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 돈이다. 즉,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하다. A는 시간이 곧 돈이라 직접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며 B는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다. 이제 결론은 명확해졌다. 지금 당신이 시간을 투입해서 돈을 버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으로 이동해야 한다. 소챕터 3. 내가 부동산을 택한 이유. 지금부터 개인적인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겠다.
먼저 우리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생산 자산의 종류를 하나씩 떠올려보자.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생산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직장인이 하고 있는 것은 주식과 펀드, 예적금,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다. 물론 프랜차이즈 수수료나 저작권 등도 생산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 직장인이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알아보자. 먼저 예적금과 보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투자 난이도를 고려할 때 가장 시도하기 쉬운 건 펀드와 예적금 그리고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을 사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재테크 수단으로 택한다. 그런데 이 명칭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 공통점이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이들을 상품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는 누군가가 이미 그것을 공산품처럼 가공했다는 뜻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인건비를 비롯해 가공에 필요한 원가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니 판매자는 그 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원금을 보존할 수 있다 해도 시간이 흘러 돈을 돌려받을 때는 그 가치가 처음보다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의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금 보존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는 대한민국 부동산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중심리를 파악하는 금융사들은 고객이 돈을 맡기면 원금 보전 혹은 원금보다 아주 약간 많은 수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주된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다.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그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는 수준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들을 돌려주는 금융 상품이라면 투자처로서는 전혀 매력이 없다는 걸 기억하라. 이런 상품들엔 투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어렵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재테크 수단은 주식과 펀드다. 많은 부동산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물론 펀드처럼 증권사가 이미 가공한 금융상품일 경우에는 운용보수라는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또한 앞서 말한 보험과 같이 이것저것 떼고 시작하는 소위 잃고 시작하는 투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다르다. 펀드와 달리 운용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이기에 운용보수가 없고 무엇보다 내가 투자의 모든 과정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주식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한다면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투자자가 주식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속속들이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내공을 쌓아야 한다. 하지만 못할 것도 없다. 주식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실존하는 슈퍼개미들의 성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부동산. 그런데도 내가 소득을 아껴 매입할 생산자산으로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정보대칭과 레버리지 때문이다. 정보대칭이란 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거의 대등하게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의 경우 매수자의 입장에서 현장을 찾는다면 직접 매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인터넷이나 중개소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직접 경험해본 결과 부동산 투자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일반인이라면 평생 살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해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거래 경험이 하나둘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집주인인 매도자보다 매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는 부동산이 주식과는 달리 시장에 참가하는 주체의 대부분이 개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중개소를 통해 등기부 등본 같은 열람 제한이 없는 서류만 잘 살펴봐도 매도자의 개인 사정까지 비교적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정보가 비교적 대칭을 이루기에 이른바 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은 다르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동업이라고 볼 수 있다. 너도 나도 윈윈하는 동업이 되려면 나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나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나 비전 역시 중요하다. 물론 주식이 부동산과 비교할 때 투자처로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주식의 강점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황금성이 좋다는 것이다. 황금성이란 필요할 때 자산을 팔아서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유동성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기 전에는 주식의 이러한 장점이 부동산에 비해 탁월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있어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동산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좀처럼 팔리지 않아 애를 먹기 쉬운 투자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동산 실전 투자자로 살면서 부동산이 가진 저 두 가지 단점이 꼭 단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먼저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대상이라 생각한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하려면 수억 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웬만한 직장인이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는 부동산 취등록세와 수리비,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합해도 4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적도 있다. 심지어 빌라처럼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데 들어간 투자금이 그랬다. 물론 강남 재건축 아파트만큼의 수익률을 안겨주진 못하겠지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꽤 쏠쏠한 편이다. 이처럼 부동산 역시 효율적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또 다른 부동산의 단점으로 꼽히는 건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주식만큼의 황금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그러나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황금성이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 여전히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임에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시장 상황이나 가격만 적당히 매도해 현금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 아울러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직장인에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수익이 났다고 바로 이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게 되니까. 실제 내 주위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동료들은 조금만 수익이 나도 바로 매도해버리곤 한다. 그것으로 재투자를 하면 좋을 텐데 이내 다른 곳에 써버리는 것이다. 돈이 불어날만 하면 꺼내 써버리는 것이 반복되는 셈이다. 노후 준비나 경제적 자유와 같은 분명한 투자의 대의와 목적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러니 황금성이 좋다는 장점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없는 경우엔 그저 손쉬운 소비자산 마련의 수단이 될 뿐이다. 결국 핵심은 레버리지이다.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우리가 투자한 돈을 가지고 그 몇 배 이상의 돈을 불리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나는 주식보다 부동산의 전세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어찌 보면 주식보다 훨씬 큰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의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말한다. 여기서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내 실제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게 될 때 그 갭이 4천만 원이라면 내 돈은 4천만 원만 들어가면 되고 혹시나 그 4천만 원도 대출을 이용해서 진행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3에서 5% 혹은 그 이상의 6에서 7%까지 정도 감안하면서 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책을 꼼꼼히 읽었다면 너나이라는 사람이 왜 투자를 시작했고 투자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으며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해왔는지 짐작하게 되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2장의 내용은 생각보다 제가 많이 읽어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2장은 최대한 전달해드리기 위해 축약해서 읽다 보니 어느 정도 내용이 압축돼서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맥락은 이해하시는데 충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있는 3장이나 4장, 5장의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투자 철학 그리고 방법, 이 너나이님이 읽어낸 성과들 이에 대해서 그림과 도표로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고 부동산 투자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초 책으로 선정해서 읽으셔도 정말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고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 채널을 거의 매일 올라오는 대로 보는데 특히 거기서 너나이님이 진정성 있는 말과 진심 어린 말들로 조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용을 들으시면서 많은 조언과 힘이 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다음 영상을 기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6장 아무래도 이제 투자 마인드 시작하는 과정에서와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당신의 돈그릇을 키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디오북을 통해서 레버리지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통해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실패 없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